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FT 아일랜드의 리더였던 최종훈 씨는 음주운전을 돈으로 무마하려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입건됐습니다. 포항시가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의 총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체대 전명규 교수가 폭행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 격리 통보도 무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설 강습팀이 대학 빙상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늘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의총추인 무산과 맞물리면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입니다. 4.3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단 두 곳이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새벽부터 경남 창원이 떠들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 단 두 곳이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경남, 이른바 PK 민심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먼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 지난 2004년부터 4번의 총선에서 진보 단일화가 깨졌던 19대를 제외하면 늘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던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어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을 약속했는데 막상 선거운동 첫날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권민호 후보를 내세웠지만 법여권 단일화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정의당과 물밑 협상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하는데 실제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 안산의 스마트허브 전망대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집권 여당의 정책 행보를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책위원장을 맡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배정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네, 반면 강기윤 후보를 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을 심판하자는 모토로 지도부는 물론 원외인 오세훈 전 시장과 김태호 전 지사까지 동원해 성대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원룸을 얻어 오늘부터 선거 내내 상주하기로 했는데 창원 성산에서 이기면 진보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와 함께 황교안 체제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제 폭망의 주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정권의 엉터리 경제 정책,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우리 창원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미래당 역시 손학규 대표가 이재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벌써 한 달째 매일 창원과 서울을 오가고 있고요. 오늘부터 상주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영국 후보를 낸 정의당 역시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수성을 목표로 이정미 대표를 선봉으로 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의원의 지역구였던 통영 고성은 보수 텃밭이라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선다는 평가지만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지역 경제 부흥을 내걸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PK 지역이 들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사흘째죠. 경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을 텐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총 13명 질문자에 아직 절반도 안 돌았는데 예고했던 대로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민생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양극화 참사를 만드는 등 완전히 실패했음에도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내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남은 의원들 질문 요지서를 보면 기업 규제와 공시지가 인상, 고용 절벽 현상, 탈원전 정책 등 첨예한 주제들이 있어서 대정부 질문 후반부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논란으로 큰 충격을 줬던 한국체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 결과 한체대 전명규 교수가 폭행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고 격리 조치 통보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들을 만나서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나타난 비의사실 82건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 그리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네, 교육부입니다. 네, 자 전명규 교수 관련해서 어떤 사실들이 밝혀졌습니까? 네, 한체대 체육학과 빙상부의 전명규 교수가 제자인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 교수는 폭행 피해자의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인 점을 이용해서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를 위해서 피해자의 지인들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에서 피해 학생들과의 격리 조치를 통보했는데도 제3자를 통해서 피해 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빙상연맹에 대한 문체부 특정감사 직전 폭행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체대 다른 교수들의 비의사실로는 어떤 것들이 드러났습니까? 네, 교육부는 17일간 한체대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드러난 비위는 모두 82건입니다. 한체대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사설 강습팀이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장기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에 2개의 락커룸과 이에 딸린 샤워실과 화장실을 전 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 강습팀 전용 공간으로 무상 제공됐습니다. 이 락커룸과 샤워실에서 조재범 코치가 강습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 교수는 또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또 다른 제자가 운영하는 사설 강습팀 20여 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전지훈련 비용 등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 교수를 비롯해 교직원 35명에 대한 중징계와 빙상장 사용료 등 5억 2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하고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연세대 체육특기자 합격자 명단 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연대 수시 합격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떠돌면서 사전에 합격자가 정해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특기자의 종목별 모집 인원 결정과 평가위원 추천을 할 때 내부 규정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위원장이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격자 전형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나는데요. 아이스하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 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지원 학생 126명 평가를 70여 분 만에 맞춰서 지원자 1명에 30여 초의 초스피드 평가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평가위원 등 9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몇 차례의 감사로 스포츠 개시 현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부처 합동의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의 조사 활동과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신문이 끝난 뒤 정 씨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법원에 들어온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 씨는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으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정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016년 정 씨가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정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정준영 씨의 변호인도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꾸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죠. 오늘 문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반기문 전 총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맡게 된 반 전 총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출범에 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야당 대표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10년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결에 헌신한 기간이었고 국제사회가 이를 유엔 창설로 최대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임 후 지난 2년 동안에도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과 지구 생태 환경의 복원, 그리고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전 세계인의 노력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국가적 중책의 제의를 받았고 제 필생의 과제를 다시 한번 전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표시하기도 했고 그 이유는 미세먼지는 여러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는 문제여서 해결이 결코 쉽지 않고 해결이 된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짐작 못하는 바 아닙니다. 저를 위한 그분들의 충정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행동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우리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 하에서 이를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은 제 삶의 신조와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1960년대 초에 달 착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일이 쉽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난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맡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 당장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중지를 모아서 해법을 마련한 후 모두의 의지로서 흔들림 없이 실천하면 끝내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미세먼지의 국내외적 배출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상당 부분 규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학적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기초해서 정확한 해결 방안과 다양한 정책적 옵션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범국가적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인에서부터 산업계, 정치권, 정부까지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FT 아일랜드의 리더였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돈으로 무마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최종훈 씨가 뇌물로 음주운전 사실을 덮으려 했다고요? 네, 최종훈 씨가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돈으로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덮으려 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찰관이 곧바로 거절하면서 실제 돈을 건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최 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유명 클럽이죠. 아레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60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아레나 실소유주와 바지 사장 등 2명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남의 대표 클럽인데요.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소유한 큰손으로 꼽힙니다. 앞서 경찰은 강 씨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 사장들이 강 씨를 실소유주라고 진술하는 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들의 탈세 정황은 물론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의 유착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경북 포항입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포항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포항시의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진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정부가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입장에 대해 근본 대책으로 볼 수 없고 시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인구 감소와 도시 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피해도 막대한 만큼 정부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시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열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지진 계측기를 설치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만들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시설도 폐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구 감소와 도시 브랜드 가치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과 트라우마 치유공원 건설도 요청했습니다. 네, 규모 5.4의 강진이 정부의 책임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지진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주민들은 이제 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시민대책본부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해 두었습니다. 포항시민 1,300명이 함께하는 집단 소송입니다. 오늘로 비롯해서 그 소송 인단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제 발표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피해 주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소송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소송 규모가 수조 원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의견 수준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시민 한 사람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오가는데요. 이럴 경우 포항 시민이 51만 명이기 때문에 소송 액수도 5조 원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 지진 피해 금액이 546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월 한국은행은 포항 지진의 직간적 피해액을 합치면 3,32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나 원룸 임대가 막혀 지금도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투자 유치가 막혀 손실을 봤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골프장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업태를 대중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제로 세금 혜택만 보고 회원제나 다름없는 꼼수 운영을 하는 골프장이 적지 않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 경남 양산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이 올라왔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한 1억 2천 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절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골프장의 주말 이용 요금은 18만 원. 실제 이용객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3만 원만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지난 2015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태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꿨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라는 취지에 따라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도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이 없어야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17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개별 소비세 등으로만 35억 원을 면제받은 셈입니다. 대중제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회원제와 다름없는 꼼수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골프장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혜택을 받는 이용객은 과거의 회원들로 대중제로 바뀐 뒤 채권자이자 주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생안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중제 전환을 허가한 지자체 입장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킹을 어떤 특정 분들한테 많이 열어준다든지 우선적으로 열어준다든지를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회원들 먼저 예약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원이 가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축소되기는 했지만 부킹 우선권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깎거나 예약 우선권을 주는 건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대중제 전환으로 세금을 아낀 이 골프장은 한 해 이익만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꼼수로 세금을 덜 내고 이익을 챙긴 골프장. 검찰도 골프장 인수 과정이나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기획 시리즈. 오늘은 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인 새벽 배송을 짚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일찍 배달되는 장점 때문에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식탁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오예림 씨는 지난해 임신하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먹고 싶은 과일만 샀는데 지금은 간편식과 함께 이유식 재료도 주문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앱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제품을 받아보면서 외출하는 수고도 덜었습니다. 아기와 밖에 나가서 장보기가 좀 어려운데 손쉽게 이제 뭐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충분히 어플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우유나 녹즙이 사실상 전부였던 과거 아침 배달은 이제 많게는 5,000가지로 종류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에 이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신생기업은 물론 대기업, 홈쇼핑, 대형마트까지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100억 원 정도였던 시장 규모가 지난해 4천억여 원으로 3년 사이 40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새벽 배송 물류창고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분주합니다. 고객이 자정까지 제품을 주문하면 AI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주문 순서대로 신속하게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1, 2. 이곳에서 취급하는 제품 대부분이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물류창고는 항상 5, 6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송할 때도 제품의 변화를 막기 위해 꾸러미에 얼음팩을 넣기도 합니다. 포장이 끝나면 곧바로 냉동 차량이 고객을 향해 출발하고 아침 7시 전후로 배송을 마무리합니다. 주문건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주문건들이 특정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폐기율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대 포장과 일회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영업자 피해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편리한 만큼 이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북한과의 확전을 피하면서도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의 탱크 생산 시설을 방문해 연설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1시간 가까운 연설에서 북한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When I came in, we had some big problems. You look at what we've done on so many fronts, and we actually have better relationship. 이전 행정부에서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다는 언급 뒤마다 등장했던 대북 정책 성과도 오늘만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 태도를 비난하며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지 엿새째. 하지만 트위터에서도 공개석상에서도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나서 대북 강원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자로 지목한 두 사람이 북한의 대화 손짓을 하며 협상 궤도 이탈을 막으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유엔에 이어 영국을 찾아 유럽 주요국의 대북 제재 대우를 단단히 했습니다. 북한이 신뢰를 표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직접 맞대응을 자제하고 참모들을 통한 무언의 경고로 수싸움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뉴욕 채널을 살리려는 비건 대표의 노력을 막는 등 비핵화 협상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타임지가 보도했습니다. 톱다운 방식의 실패로 여겨지는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북미 정상의談판을 모색하는 것으로도 풀이돼 그가 언제 어떤 대북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장관 후보자는 물론이고 후보자 가족의 세세한 정보까지 노출됩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신상 털기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가 장남을 인턴으로 채용해 논란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 문제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 문제는 인사청문회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러다 보니 능력이나 정책을 검증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책적인 것보다는 도덕성이라든가 곤란하게 하는 사안을 갖다가 압박해가는 그런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나라에서부터는 언제부턴가 좀 사라져버렸다.
조동호 후보자 아들과 최종호 후보자의 딸 문제가 가족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정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애초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을 들어 자녀 재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을 더 키웠다는 겁니다.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되고 불법적 증여라든지 다른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악용됐을 경우에 그걸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가족 재산 등 윤리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법안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직계가족의 재산 고지 거부 규정을 폐지하자는 상반된 법안이 각각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원조격인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책과 자질 관련 내용은 공개로, 신상 관련 내용은 비공개로 이원화했습니다. 대신 백악관과 FBI가 다단계 사전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세밀하게 걸러냅니다. 새 장관 등을 임명할 때마다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함께 청와대 검증 시스템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요즘 국회에는 선거제 개편과 더불어서 뜨거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 때 처음 공약으로 내건 이래 20년 넘게 추진과 좌절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검찰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지만 입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공수처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또 하나의 검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같은 입장이고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 외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부터 대상이 됩니다.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은 사촌 이내 친족까지,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해당합니다. 퇴임을 하더라도 이후 2년 동안은 본인과 가족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여야 배분 비율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바른미래당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은 검찰에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추천 4명 중 야당 몫으로 3명을 보장해달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의결 정족수도 5분의 3, 특별 다수제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야당 추천위원들 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다른 정당들은 기소권 분리만큼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후보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법안 수정 논의도 패스트트랙 의결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개특위는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5분의 3, 그러니까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제외하면 확실한 찬성파는 9명입니다. 2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공수처에 찬성하는 정당들도 반대하는 한국당도 바른미래당을 바라보게 됩니다. 20여 년 공수처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될지 바른미래당과 사개특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법무부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즉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과거 부실 수사를 했는지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에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모시고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중요한 겁니까?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검찰은 강한 권력에 비해서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균형감이 없다거나 또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견제 장치를 만들므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검찰권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목표입니다. 예,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신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 입장이 보도된 것만 본다면은 공수처는 몰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 이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한 반발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검찰 내부에서 일부 이제 검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뭔가 그 견제 장치도 둬야 되고 검찰이 자기 어떤 권한 보호만을 위해서 계속 지금과 같은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반대라는 것은 뭐 이 전체를 다 뒤엎을 만큼 크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공수처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돼야 하는 당위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이제 불신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일단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다. 또 그 공정성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건에서 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계속 됐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검찰 과거사 사건 중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만일 그런 사건들을 공수처에서 했더라면 그런 그 의혹 불신이 남지 않았을 건데 결국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하는 국민적 불만이 있는 거죠. 뭐 조금 전에 그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 과거사위에서 다루는 사안 중에 일부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요. 이제 김학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정치권 일각에서 그 공수처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중립적인 인사가 돼야 된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 내부의 요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공수처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수처를 지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공수처 설립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공수처장 설립 절차는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에 따르면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한 분을 이제 대통령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사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정성, 중립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분인데요. 네. 지금 장관님을 비롯해서 세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네. 대한변협회장. 네.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 인사잖아요. 네. 나머지 네 분을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는데 그 여야 비율이 만약에 2대2로 된다면 네. 여당과 정부 4명. 그러면 뭐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후보자를 네.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예. 그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서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네. 뭐 국회에서 결국 여야 간의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법무부로서는 좀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얘기하는 5분의 3 특별다수제나 이런 것들도 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안이 좋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입법사항이니까요. 그렇죠. 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것은 너무 권한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입장에서 바른미래당에서 뭐 기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권만 주는 방향으로 그런 안이 제안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예. 되면 결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역시 그런 공수처의 기능상의 한계가 문제되지 않겠는가. 예. 만일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를 같은 공수처 안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토대로 해서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 안에 기소권을 두되 네. 담당하는 부서를 아예 분리를 네. 시키는 예. 기소권 분리를 그런 식으로 네. 반영을 하자는 거군요. 네. 정부안을 만들 때 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그 방안은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논의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는 정부 조직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기존의 어떤 검찰 내처럼 예. 어떤 승진이라든가 하는 그런 내부의 어떤 인사 문제 신경을 쓰는 그런 그 공수처 검사들이 임명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권도 행사할 거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공수처가 뭐 20년 넘은 과제, 개혁 과제로 늘 얘기되다가 좌절되고 그래왔는데 지금 그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입법 전 단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신속 처리 안건,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제 활용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로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가장 상단에 이런 그 안들이 입법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또 국민적인 그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수사기관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그 특히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했던 범죄에 대해서 그걸 엄벌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맑아질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패스트트랙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러면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장관님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만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금년 말을 넘어가야 될 겁니다. 네, 시간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은 금년 말 넘어서서 내년 초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그때 이제 통과가 된다면 설치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설치하는 데까지는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은
만일 패스트트랙에서도 계속해서 이 법안 내용에 대한 또 심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안이 마련되면 바로 설치에 착수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만일 계획대로 된다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1년 넘게 활동을 해왔고요. 네. 4차례 이제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된 거죠. 최근 세 차례 됐고 요번에 또 2개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4차례 이제 이번 마지막. 그럼 왜 처음부터 기간을 연장 넉넉하게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지금 6개월 예정하고 해서 연장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9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9개 팀이 15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 3가지 사건에서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이제 2달을 더 연장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조사 기한에 대해서 조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2달 이제 시간을 번 셈인데요. 그 안에 성과는 없고 조금 더 하면 나올 것 같고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번에 연장된 4번째 연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 이 기간 중에는 그동안에 조사했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한 내용 결과 수사가 필요한 것 있으면 출연해서 또 수사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사 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2달 안에 뭐 재수사가 들어가는 사안이 나오든가 아니면 종료가 되든가. 그렇죠. 일단 종료를 하고요. 종료를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제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사실관계가 이 기간 내에 밝혀지기를 아마 원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게 드러나면은 재수사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고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안들이 뭐 이미 시효가 지나간 게 아니냐 이럽니다. 만약에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구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이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그건 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과거사 진상을 조사하는 거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 모든 것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진상을 밝히는 것이 또 과거사위원회의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들 말고 그 수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실 수사로 인한 직무유기 이 부분도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이 잘못됐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실체에 대한 규명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없었는가 이 부분도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또 밝혀야 되겠고요. 그것이 뭐 수사 대상이 될지 아니면은 뭐 감찰을 해서 징계 대상이 될지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봐야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 당연히 이해는 되고요. 만약에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부실 수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외부 특검을 수용하실 수도 있습니까? 일단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 중에서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기간이 끝나고 조사단에서 보고서가 마련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특검이다 뭐 다른 거다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럼 달리 제가 말씀드려보면 열어놓고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네, 있습니까? 뭐 특임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특검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자, 버닝썬 사건의 파장이 뭐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사건 자체보다 또 이것도 이제 수사기관의 문제로까지 신뢰의 문제로까지 네. 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유착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지형인데 네. 지금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로 사건이 배당이 됐죠. 네.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검찰이?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150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지금 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청장께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이제 검찰로 송치됐을 때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휘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정도가 되겠군요.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장관님께서는 그 포토라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포토라인 이 부분이요. 이게 이제 피의자 인권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민감한 사안들에서 고위 공직자 출신들, 고위 인사들이 사실 국민 법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포토라인을 좀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칫 그분들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포토라인에 서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포토라인에 서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언론사의 어떤 취재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것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그 기본권에 대한 보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그다음에 그 피의자가 확정 판결도 받기 전에, 심지어 기소도 되기 전에 포토라인의 섬으로 해서 어떤 유죄의 어떤 그 확정 판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가족이라든가 굉장히 사실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작년에도 대검에 이 포토라인 문제, 피해 사실 공표 문제, 또 심야 수사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개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피의 사실 공표되는 부분, 그리고 심야 조사.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2시간 조사하고 꼭 휴식 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그 인권 보호 장치는 마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동의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뭐 몇 시까지는 끝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 말씀을 들으니까 저 이제 언론 종사자로서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 그걸 보도하는 뉴스들, 예를 들면 뭐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승리 씨라든가, 그다음에 정준영 씨라든가 이분들이 포토라인에 서잖아요.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장관님 뜻대로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런 뉴스들은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포토라인에 그 삼각형 그 테이프 붙여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론사에서 그걸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에 서는 게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피해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누구를 소환하겠다고 검찰에서 알리는 것도요.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꼭 비밀리에 소환하지 않더라도 예. 굳이 그걸 알림으로써 그 포토라인을 만들게 하고 거기 서게 하고 이런 예.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사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그 바탕에는 언론에서는 이제 국민 알 권리를 얘기할 것이고 그것들이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잘 이렇게 조율되는 조화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토라인이 없어진다고 해서 죄 있는 피해자가 기소가 안 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요. 법무부가 중점을 두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 다른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른바 공정경제제도. 그렇습니다. 네. 그걸 흔히 이제 기업 옥죄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기업 살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해외 외국의 평가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집단 소송제, 뭐 라돈 침대라든가 뭐 가습기 살균제, 그 자동차 화재 사건 이런 데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집단 소송제도 좀 기존의 증권 소송에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게 과밀 수용 해소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치소 수용소 교도소요. 그다음에 이제 출국 금지 제도 또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완화시키는 겁니까? 불필요한 출국 금지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재판을 받고 출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출국 금지 상태에서 일부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 활동에도 대단히 지장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개선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자리 챙겨준 게 문제입니다. 네? 한 자리 챙겨준 게 문제입니다. 뭘 챙겨주었죠?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챙겨주고 사업이 취직시켰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립했고 이상직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이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리께 제가 묻습니다. 이 항공사는 어떤 항공사를 말합니까? 이스타 태국자본 타이캐피탈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다음에 또 추가로 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위법이 아니라면으로 가정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위법인지를 알려면은 말씀하실 이 때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위법인지 아닌지 아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위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학의 처관 사건 나오고 나서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좀 보시나요? 뭐 때문에 거론되죠?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셨다고. 뭐가 문제죠? 뭐 보고받으시는 그런 건 없으신가요? 뭐가 문제죠? 근데 외압을 뭐 의혹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찰에서 외압 받은 적 없다고 했잖아요.
뭐가 문제죠?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죠? 뭐 혹시 뭐 진상조사위나 이런 데서 뭐 물어보거나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문제가 없는데 왜 응해요? 문제를 얘기를 해야 응하지. 뭐가 문제죠? 작년 10월 24일경 입원했던 문다희 씨 건강보험급여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건강건보이사장은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라면서 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합니다. 개인정보라며 정부가 나서서 숨겨줄 게 아니고 뜻이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인지요?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월드스타 BTS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아니고요. 벤투소년단이 축구 대표팀에 결성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강인과 백승호 등 새롭게 발탁된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입니다. 내일 열리는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축구대표팀에 BTS가 출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스토리를 더한 더 스포츠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평가전이 내일 저녁 8시 울산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에서 열리는 첫 평가전이고 아시안컵 이후에 또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대장정의 출발점이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뜻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저녁 8시에 울산 문수구장에서 볼리비아를 상대를 하고요. 볼리비아는 피파 랭킹이 60이고요. 우리가 38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좀 앞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대 전적이 좀 재밌어요. 2번 싸워서 2번 모두 비겼는데 2경기 모두 득점이 없었습니다. 네. 월드컵에서 한번 싸웠고요. 가장 최근 이제 지난해 6월 러시아 월드컵 직전에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0대0 무승부였어요. 재미있는 기록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우리보다 강한 상대가 아닌 거는 일단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BTS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벤투소년단 멤버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뭐 그 실제 방탄소년단은 7인조잖아요. 저도 뭐 아저씨여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척 하시네요. 네, 7인조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제가 좀 끼워 맞춰 봤는데 일단 앞에 있는 3명은 지금 팬들 사이에서 BTS, 그러니까 앞에 있는 4명은요. 정확히는 4명은 팬들 사이에서 이제 벤투소년단으로 정확하게 거론이 되는 선수인데 이번에 화제를 모았던 18살 이강인 선수, 그리고 22살 백승호 선수, 그리고 20살의 김정민 선수, 그리고 21살인 이승우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는 나상호 선수나 김민재 선수와 같은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벤투소년단의 목적이 앞으로 대표팀의 세대 교체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에 이전 경기에 많이 출전했던 기준으로 한다면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기대를 BTS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 선수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과 비교하면 보시는 것처럼 27.8세에서 25.7세, 2살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축구 대표팀 전체 평균을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어떤 하향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벤투소년단이 이제 관심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모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강인과 백승호 선수에게 조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이승우 선수와 과연 이 벤투소년단 중에 누가 이제 생존을 할지가 관심인데 그 대표팀 소집 첫날, 그러니까 소집 첫날은 이강인 선수와 백승호 선수가 소속팀 일정 때문에 소집하지 못했고요. 둘째 날 이제 소집을 해서 각오들을 밝혔는데 백승호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소감 차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형들과 같이 같은 팀에서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 이번에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다시 스페인을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전부터 같이 대표팀에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같이 돼서 너무 좋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자 이런 얘기 하면서 왔어요. 네, 뭐 벤투소년단 뭐 관심도 크고 인기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기도와 관심도만 놓고 보면 일단은 지금 뭐 안팎의 평가는 손흥민 선수 다음이 이 벤투소년단 아니겠느냐. 물론 인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이 과연 그럼 경기에 얼만큼 우리 대표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제 관심이거든요. 예. 일단 벤투 감독은 소집 첫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보다는 실력만 놓고 경기 출전 선발 명단을 결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연습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량을 확인시켜 준다면 선발 출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은 벤투 감독이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실험, 파격보다는 좀 안정을 택하는 스타일로 지금 일단은 평가가 좀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기용했던 선수, 기존에 또 사용했던 전술 이런 중심으로 볼리비아와 또 다음 주에 있는 콜롬비아 평가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이 되고 저 아까 말씀드린 BTS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 BTS 5명 가운데 황인범 선수는 이미 선발 출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했죠. 황인범 선수는 선발 또는 교체 출전이 유력해 보이고요. 나머지 4명은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승우 선수 역시 앞선 선례를 보면 대표팀에 발탁됐을 때 그렇게 많은 기회는 부여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최근 소속팀에서 꾸준히 출전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그동안의 입장을 좀 바꿔서 어떤 실험을 좀 더 해볼지 이것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변화가 역시 구자철, 기성용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척추 라인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던 두 선수가 은퇴한 이 공백을 어떤 선수가 이제 메꾸느냐 이게 관심인데 지금 구자철 선수 자리에는 뭐 이승우 선수나 이강인 선수, 백승호 선수 모두 설 수 있고요. 기성용 선수 자리 역시 김정민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베테랑 두 선수가 빠진 자리를 과연 이 축구대표팀의 벤투 소년단이 채워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볼리비아와 이번 주에 하고요. 내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콜롬비아와 하는데 전력만 놓고 보면 볼리비아가 조금 더 약한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만약에 벤투 감독이 한다면 콜롬비아랑 상대했을 때보다는 볼리비아랑 상대했을 때 내일 경기에 조금 더 실험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벤투 자꾸 제가 방탄이라고 했어요. 벤투 소년단을 출격시키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방탄소년단 노래도 모를 것 같은데 자꾸 방탄하시네요. 몇 곡은 합니다. 이 벤투 소년단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선호하는 자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선수들이 모두 공교롭게 다 2선 미드필더 자원들이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선호해요. 물론 소속팀에서는 측면 윙어로 뛰긴 합니다만 지금 2선 공격수 자리가 소위 말해 우리 대표팀에서는 차고 넘치는 자리입니다. 좋은 선수들이 가장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선배들의 어떤 쟁쟁한 선배들을 뚫고 이 선수들이 과연 선발 출전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까지 축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전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좀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어떻게 보면 A매치 2연전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벤투 감독이 손톱을 다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실질적인 손가락에 있는 손톱이 아니라 축구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이제 톱이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손을 따서 손흥민 선수를 톱 자리에 올리는 손톱을 이제 다듬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연습 경기에서 지동원 선수와 투톱을 이뤄서 짝을 이뤄서 실제 지금 연습 경기를 아니고 훈련을 통해 지금 어느 정도의 조직력을 맞췄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과연 최전방으로 올라설지 그 부분이 관심인데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리려는 목적은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인 골 결정력, 득점력이 약했기 때문이고 또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서 최전방에 섰을 때 가장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실제 기록도 좋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손흥민 선수의 능력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관건은 결국 2선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라섰을 때 볼 백업을 과연 누가 해줄 수 있느냐의 역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토트넘에서는 에릭센 같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양질의 볼 백업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대표팀에서는 그렇게 해줄 만한 선수가 지금 아직까지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적임자를 기존에 있던 뭐 선수 이재성이나 권창훈이나 이런 선수들이 할지 아니면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소위 말하는 벤투 소년단 중에 한 선수가 차지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에릭슨을 찾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원톱이나 투톱으로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면 우리 황의조 선수는 어디 갑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고민거리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올린다면 황의조 선수는 벤치에서 대기를 해야 하고요. 지금 투톱으로 갔을 때는 플레이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는 지동원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좀 적합한 게
황의조 선수는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라면 네. 지동원 선수는 좀 동료와의 연계, 수비 능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는 선수이고 또 한 가지는 황의조 선수는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인 반면 지동원 선수는 윙으로 이동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멀티 능력을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손흥민의 어떤 능력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황의조보다는 투톱만 놓고 봤을 때는 지동원 선수가 좀 짝을 이루어주는 게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이게 어디까지나 훈련에서 한 번 정도 맞춰본 건지 아니면 실제로 경기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 건지 또 이게 플랜 A로 사용할지 플랜 B로 사용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 경기에 선발 출전 명단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플랜 A라면 말씀드린 4-4-2 전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플랜 B라면 후반에 어떤 선수 교체를 통해서 플랜 B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포메이션 예상을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포메이션 예상이라는 게 사실 뭐 전망은 만장입니다만 자주 틀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굳이 예상을 해본다면 두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벤투 감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지향형으로 간다면 기존 포메이션인 4-2-3-1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황의조 원톱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손흥민 그리고 양쪽에 이청용, 권창훈인데 권창훈 선수는 확실한 게요. 오늘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권창훈 선수가 벤투 감독과 함께 참석을 하거든요. 네. 공식 경기 전날 공식 회견에 참석하는 선수는 거의 99% 이상 선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창훈 선수는 확정적이고요. 네. 이청용 자리에 이승우 선수가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밑에 이제 3선과 4선 그리고 골키퍼까지는 기존 멤버들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파격 또는 변화를 선택한다면 다음 전형 보여주시겠습니까? 변화의 4-4-2. 4-4-2도 이제 2선이 일자로 세우는 4-4-2가 있고요. 최근에 저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토트넘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전술인데요. 저렇게 될 경우는 손흥민과 지동원이 투톱으로 나서고 이청용, 권창훈이 양쪽 윙어를 맡고 이재성과 정우영이 이 가운데 중앙을 지켜주면서 수비형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김진수 선수가 현재 지금 부상으로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홍철,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김승규까지 수비 라인은 큰 편은 없을 것 같고 결국 4-2-3-1이든 4-4-2든 변화든 안정이든 관건은 2선과 톱에 누가 나가느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4-2가 끌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 4-4-2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즌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용규 선수, 한화 이용규 선수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개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시범 경기가 중계가 또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용규 선수에게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소동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뭐 사태로 번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시범 경기를 앞두고 이용규 선수가 구단에 갑자기 트레이드 요청을 했어요. 이용규 선수는 지난해 1월 말에 FA 계약을 했거든요. 2+1년에 총액 26억 원이고 보장 금액이 10억에 옵션이 16억이었는데 FA 계약을 했다는 건 한화가 주전으로 당장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레이드를 요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봐도 선례를 찾기 힘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한화의 한용덕 감독이 이용규 선수를 6선군, 3군 성격입니까? 2군보다 아래에 있는 성격이거든요. 3군으로 지금 6선군에 내려보낸 상황이라 두 지금 감독과 또 이용규 선수가 아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육성군이 그러니까 육성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어린 선수들이나 신인 선수들 중심으로 하는 운영되는 리그입니다. 이용규 선수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직 이용규 선수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만 조금 역시 지금 난무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구단 측에 좀 확인을 해보면 코치진도 그리고 또 프런트도 정확한 이유는 아직 듣지 못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다만 사태 초기에 조금 이제 추정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용규 선수가 보통 1, 2번을 많이 쳤는데 올 시즌부터 9번 타선 그리고 수비 위치도 중견수에서 좌익수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됐거든요. 한화 입장에서는 일단 수비 위치는 정근우 선수가 이제 내야에서 중견수로 왔기 때문에 외야 경험이 더 풍부한 이용규 선수가 좌익수를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좌익수를 보냈고 타순도 1, 2번에 연결되는 9번 타순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일단 이용규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단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이제 하나의 가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A 계약을 할 때 옵션 계약이 실제 보장 금액보다 더 컸거든요. 대부분의 옵션 계약은 타석 기준이나 뭐 타율, 뭐 도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9번 타순으로 가면 타석 수가 줄기 때문에 옵션 계약을 행사하는데 조금 더 불리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구단에 확인해 보니 아니라고 합니다. 1%의 가능성도 없을 만큼 9번에 가도 충분히
그 옵션을 채울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용규 선수가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은 조금 뭐 어떤 가설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뭐 리그의 분위기나 또 여론이나 봤을 때는 일단은 FA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요구한 이용규 선수에게 그렇게 호의적이만은 않은 지금 그런 조금 상황입니다. 예. 자, 올 시즌 이제 판세를 예상을 해보고 싶어요. 모레면은 개막전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이제 프로야구에서 유행했던 말이 이제 어우드예요.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다. 최근 2년이 이게 다 깨졌었죠. 네. 근데 올해 역시 어우드가 실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토요일 개막전이 열리는데요. 키움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리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산은 잠실에서 이제 하나와 하는데 두산이 재밌는 게요. 개막전에서 역대 최다승을 현재 지금 10개 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한화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이용규 선수 문제 때문에 한화 팀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좋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예. 한화는 공교롭게 또 최다 연패를 기록했던 팀이거든요. 개막전에서. 그런 만큼 두 팀의 재글도 재밌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는 NC와 삼성의 이제 창원 경기인데요. 예. NC가 이번에 새롭게 그 창원 NC파크라고 해서 새 구장을 새롭게 완공을 해서 이제 팬들을 맞이하는데 네. 굉장히 팬 친화적이고 최첨단 시설이 집결된 굉장히 좋은 메이저리그급 구장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군요. 네, 이 경기장에서 이제 개막전을 갔는데 이 역사적인 어떤 이 개막전에서 첫 구장, 새 구장에서 첫 승을 거둘 수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대목인데 다만 지금 구장 명칭을 두고 네. 팀과 또 지자체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어요. 왜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창원 NC파크로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뒤에 마산구장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 마창 지역 예. 그 때문에. 부분 때문에 조금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하고요. 올 시즌 여러 가지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흥행삼총사 엘로끼죠. LG, 롯데, 기아. 네. 작년에는 기아가 겨우 와일드카드로 가려고 나갔고 LG와 롯데가 못 갔는데 이번에 이 흥행삼총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의 명가였지만 최근에 계속 주춤했던 삼성 라이온스가 이번 네. 시즌만큼은 좀 올라설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11시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영하 25도 안팎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사이 중부와 전북 내륙의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5도, 파주 영하 4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4도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주말 오후에는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릴 전망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날림먼지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한 건설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파악 등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북측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매일 북측과 하루 두세 차례씩 접촉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북측이 입장 표현을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나름 결과를 복기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신중한 상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집니다. 봄을 맞아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서는 어린 연어 수백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연어 방류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1%도 채 안 되는 회귀율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어야 잘 가라. 빨리 찍고. 고사리 손으로 새끼 손가락만한 어린 연어를 놓아줍니다. 연어들은 꼬리를 제법 힘차게 흔들며 물살을 가릅니다. 지난 가을 돌아온 어미 연어들로부터 알을 받아 인공 부화한 새끼들입니다. 연어들이 건강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이번에 방류한 어린 연어들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이곳 하천에서 머물다가 바다로 나갑니다. 연어들은 북태평양과 베링해 등을 거쳐 3, 4년 뒤 산란을 위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양양 남대천을 비롯해 전국 하천에서 이달 말까지 어린 연어 1,095만 마리가 방류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에는 연어 회귀 경로를 밝히기 위해 특수 표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연어는 1%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오염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바다에서 서식하면서 많은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연어가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회귀량이 감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연어 치어 생존율과 회귀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양양 남대천에 자연 친화적인 산란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1월 20명의 사상자가 난 천안 호텔 화재는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만든 침구류 보관실 벽면 콘센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대표이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벽면 콘센트는 불법적으로 침구류 보관실을 만들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전 전기소방안전관리자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안정한 접속으로 인한 전기적 발현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 여주시 가나읍의 한 돼지 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이 모두 타고 돼지 1,000마리가 폐사해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 전기 계량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6팀 감독과 선수들이 미디어데이에서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6개 팀 사령탑은 자신의 팀을 제외한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부분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현대모비스를 꼽았습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는 모레 4위 KCC와 5위 오리온, 24일 3위 LG와 6위 KT의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으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그룹 샤이니 민호가 다음 달 15일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민호가 지난 1월 말 해병대에 지원했고 오늘 오전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SM은 민호가 다음 달 15일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국방의 의무를 이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온이 한겨울처럼 매우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가 매울 듯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추위가 걱정이기는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그래도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다고요? 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날씨는 무척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퇴근길에는 초속 7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하면서 내일은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와 전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에 주말 오후 중부와 남부 곳곳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이 많진 않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날씨 변덕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요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다시 맑고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 2도, 평양 영하 2도, 금강산 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 광주 10도, 부산 14도, 평양 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